조용해서 좋다던 동리가 이제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한때는 이 고요함이 마음을 쉬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적막이 되어 하루의 숨을 서서히 눌러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건 병원과의 거리도 아니고 집의 크기도 아닙니다. 하루 동안 단 한 사람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며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집도 좋고 동네도 조용한데 요즘 마음이 자꾸 휑해. 이 병원도 가깝고 안전한 곳인데 뭐가 문제야? 이 문제는 그거야. 사람을 만날 데가 없어. 하루가 말 한마디 없이 끝나버려. 나도 그래. 조용함이 좋아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나를 혼자 두는 느낌이더라. 이 짧은 대화를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보여지는 조건이 아닌 사라지는 조건이 노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집은 편안해야 하지만 나를 고립시키면 삶을 지탱할 힘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준들을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편하게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세요. 첫 번째,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혼자 있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겉으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실제 하루 대부분은 혼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늘어나고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내가 혼자 남아도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자식들과 살 거야. 요양원 가면 되지. 나중엔 부부가 서로 지켜주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릅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생활 방식이 달라 함께 지내면 상처만 쌓입니다. 부부라 해도 결국 한 사람은 먼저 떠나고 남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을 홀로 보내게 됩니다. 이 긴 시간을 외로움 없이 버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아 목소리가 줄고 판단력이 둔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외로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흔들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일상의 힘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기다리는 일정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나를 찾는 전화가 없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삶의 의미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약 50%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증 발병률도 3배 이상 증가하고 치매 진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연결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답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 식습관, 말투, 문화 어느 하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눈치 보이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말이 노후가 놓이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학원에 학교에 바쁩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은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침에 모두가 바쁘게 나가고 나면 저녁 때까지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 2달 쌓이면 부모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고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더 힘든 건 세대 간의 생활 방식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엔 조용히 쉬고 싶어 합니다. 음식 취향도 다릅니다. 부모는 된장찌개와 김치를 원하지만 자녀들은 샐러드와 간편식을 선호합니다. 손주들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이 모든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어떤 분은 아들 집에서 6개월을 살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손주들도 할머니 눈치 보면서 조용히 하고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요양원 역시 건강할 때는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야 할 때는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은 살아가는 곳이라기보다 관리되는 곳입니다. 선택권이 줄어들고 하루가 시간표대로 흘러가며 내 삶이 아닌 시설의 흐름 속으로 편입됩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9시 간단한 활동, 12시 점심, 오후 2시 낮잠, 5시 저녁, 8시 취침. 이 스케줄은 매일 반복됩니다. 자유롭게 산책을 나가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음식도 정해진 메뉴대로만 나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떡볶이가 당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시설일 뿐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으면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핵심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니라 혼자 살아도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이웃이 있고 나를 기억하는 장소가 있고 내가 사라지면 왜 안 보이지라고 말해줄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곳. 그런 동리가 혼자 사는 노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후 주거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사라지는 집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기준에서 벗어날 때 실패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좋아 보였던 집들이 왜 실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좋아 보였던 집이 실제로 살아보면 왜 만족도가 낮을까요? 그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 사례들은 공통적인 함정을 보여줍니다. 병원 앞 오피스텔을 선택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놓였습니다. 혹시라도 아프면 바로 갈 수 있지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하루를 흔드는 요소들이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창밖으로 보이는 환자 이송 장면, 그리고 병원 앞의 밝은 불빛. 집은 안전해 보였지만 삶은 불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결국 건물은 건강해 보여도 마음은 더 병들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혹시 나도 저렇게 실려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낮에 병원 로비를 지나칠 때마다 휠체어에 앉은 환자들, 링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병원 근처라는 안전함이 오히려 죽음과 질병을 매일 상기시키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전원주택의 실패는 또 다릅니다. 처음 한 달은 좋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자연이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합니다. 하지만 한 달을 넘기면
고요함은 고립이 됩니다. 마트까지 한참, 버스는 뜸하고 이웃도 드물고 비 오는 날엔 길조차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느꼈던 공포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이 아니라 누가 나를 찾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전원주택에서 혼자 사시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에 있었고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5시간 동안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었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늦은 오후에 우편 배달부가 택배를 들고 왔고 문 앞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신고해서 구조됐습니다. 그 어르신은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5시간 동안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이곳은 살 곳이 아니라 죽을 곳이었습니다. 이 말이 전원주택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버타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설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리듬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흘러가는 삶입니다. 젊은 사람도 없고 활기도 적고 나와 다른 세계가 없습니다. 편한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반복됩니다. 실버타운에 계신 한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준비돼 있어요.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매일이 똑같아요.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없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없어요. 모두가 70대, 80대고 모두가 조용하고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만 해요. 이게 과연 사는 건가 싶어요. 넓은 집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간이 넓으면 여유롭다고 느끼지만 노년엔 움직임이 줄어들어 대다수의 공간이 빈 방이 됩니다. 이 빈 방들이 고스란히 고독의 울림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4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배우자도 먼저 떠나셨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안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방들은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거실도 넓었지만 텔레비전 앞 소파 한 자리만 사용했습니다. 집이 넓을수록 청소도 힘들고 관리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넓으니까 더 외로워요. 방마다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텅 빈 공간만 보여요. 예전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남편이 신문 읽는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숨소리만 들려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정든 곳이라 쉽게 결정이 안 서요. 이 실패 사례들은 하나의 결론을 줍니다. 집이 좋아 보이는 것과 삶이 좋게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건만 보고 선택하면 노후는 쉽게 무너집니다. 노후의 집은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노후의 집이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의 집이 갖춰야 할 조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삶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단순한 4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복지관이 도보권에 있는가입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일상 전체를 바꿉니다. 아침 요가로 몸을 깨우고 배식 봉사자의 반가운 얼굴을 보고 스마트폰, 건강, 취미 교육으로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복지관이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일수록 노후 만족도가 높다는 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복지관의 힘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면 늘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 오셨네요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걱정하게 만들고 그 걱정이 안부를 묻게 하고 그 안부가 연결을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복지관 노래 교실을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갔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과 친해졌고 수업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게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관이 주는 힘입니다. 둘째, 집의 크기가 15평에서 25평으로 적정한가입니다.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너무 크면 외롭습니다. 노년의 집은 감당 가능한 집이어야 합니다. 집이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려면 적정 크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15평에서 25평 사이의 집은 혼자 살거나 부부가 살기에 딱 적당합니다. 청소하기에도 부담 없고 관리비도 적당하고 공간이 비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방 2개면 충분합니다. 하나는 침실로, 하나는 취미 공간이나 손주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거실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혼자 쓸 공간이니까요. 실제로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40평에 살았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청소기 돌리는 것도 일이고 방마다 들어가서 환기시키는 것도 일이었어요. 지금은 1시간이면 집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공간이 작으니까 물건도 필요한 것만 두게 되고 정리도 쉬워요. 무엇보다 집이 적당히 채워진 느낌이 들어서 외롭지 않아요. 셋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가입니다. 걷기는 노년의 건강과 정서 안정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시간, 작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공원이 집 근처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출이 늘어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이나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공원이 5분 거리에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을 걸어가야 한다면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집에만 있게 되고 운동량도 줄고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작은 교류도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을 도는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다가 나중엔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고 가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노년의 일상을 지탱합니다. 한 어르신은 공원에서 만난 강아지 산책 친구들과 아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공원 입구에서 만나 한 바퀴 돌고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서 벤치에 앉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날씨, 건강, 자식들 이야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하지만 이 30분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넷째,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진료는 큰 병원이 아니라 가까운 의원에서 해결됩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방문할 수 있는 거리면 질병을 키우지 않고 바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작은 질병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감기, 소화불량, 관절 통증, 혈압 변동 등.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멀면 참게 됩니다. 이 정도 증상으로 멀리까지 가기엔 귀찮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미루다가 증상을 키우게 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이 가까우면 작은 상처에 발을 연고 소화제, 파스 같은 것들을 필요할 때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약사와도 친해지면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집 바로 아래층에 있는 약국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서 약사에게 상담했더니 복용 시간을 조정하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 조언대로 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동네 약국이 작은 주치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간단하지만 노후의 삶을 크게 바꾸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네 번째, 하루의 루틴이 있는 삶이 외로움을 이깁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격도, 말수도, 활동성도 아닙니다. 하루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 낯익은 얼굴들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 점심 식당에서 누군가 건네는 오늘도 오셨네요 라는 짧은 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오후 산책길에서는 늘 보던 사람의 강아지가 먼저 다가와 꼬리를 흔들고 공원 운동기구에서 땀을 닦으며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녁에는 문화실에서 배우는 서예, 노래, 스마트폰 교실이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혼자 갔어도 혼자가 아니게 되는 시간. 이것이 노년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루틴들은 사교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화를 길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 속에서 숨쉬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 하나가 노년을 지탱합니다. 실제로 하루의 루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 가야지, 오늘 공원에서 친구들 만나야지, 오늘 약국에서 약 받아와야지. 이런 작은 계획들이 하루를 움직이게 합니다. 반면 루틴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대충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갔구나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진짜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노후에 진짜 위험한 것은 병이 아닙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전원주택에서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50분 만에 온 사례는 아름다운 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안전은 집의 상태가 아니라 도움이 닿는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은 대부분 10분에서 15분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은 이 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이나 외곽 지역에 살면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만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앞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은 가까워도 나를 찾아줄 이웃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병원 앞에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집 안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모르면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위급할 때 누군가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쓰러져 며칠 뒤에 발견되는 사례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대부분 외딴 곳에 살거나 이웃과 교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동네에서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이 이틀 정도 안 보이면 이상하다고 느끼고 확인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노후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대형 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약국, 이웃, 복지관처럼 내가 사라졌을 때 누군가 눈치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힘들어하는 순간은 혼자 있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감정이 노후를 흔듭니다. 반대로 하루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동네에서는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노후의 행복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 나를 찾을 수 있는 한 공간이 만들어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데 매일 아침 아래층 슈퍼에 들러 우유 하나를 삽니다. 굳이 매일 살 필요는 없지만 매일 들릅니다. 슈퍼 주인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이틀 동안 슈퍼에 안 갔더니 주인이 걱정돼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걱정한다는 것. 이것이 혼자 사는 노년에게는 가장 큰 안전망입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사라지는 집, 고립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집,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집. 이런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면 노후는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해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은 가까운가요? 공원은 있나요? 동네 의원과 약국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나요? 아침에 인사할 사람이 있나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편한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같은 길을 걷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